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역사 이야기 채널 잠드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역사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70여 년 전 조선의 밤하늘이 가장 차갑고 가장 붉었던 그 계절로 향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일생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왕이 될 수 없었던 자리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칼을 들어 그 운명을 뒤집고 왕좌에 오른 뒤에도 평생 자신이 걸어온 길을 지울 수 없었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찬탈자의 피로 얼룩진 역사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썩어가는 권력 구조를 뒤엎은 불가피한 혁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야망과 신념, 칼과 붓, 승자의 왕자와 패자의 무덤이 같은 하늘 아래 공존했던 그 계절. 칼로 왕관을 빼앗은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된 그 남자와 죽음 앞에서도 끝끝내 입을 다물었던 사육신의 이름들. 어린 왕의 눈물과 충신들의 피가 한데 어우러진 이 기나긴 서사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울 때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조선 왕조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권력의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하늘이 가장 밝게 빛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치세, 그 찬란한 시간 동안 조선은 훈민정음이라는 빛을 얻었고 장영실의 손끝에서 과학이 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의 말을 글자로 옮길 수 있었고 하늘의 별자리가 농사의 달력이 되었습니다. 강수량을 재는 츠구기가 들판에 세워졌고 앙부일구의 그림자가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편전에서는 밤을 새워 학문을 갈고 닦는 젊은 학자들의 붓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스스로의 말과 스스로의 시간을 갖게 된 나라가 되었고 그 시절 한양의 거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세종의 시대는 이후 어떤 조선 왕도 따라오지 못한 찬란한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신은 지나치게 밝은 빛 뒤에 반드시 짙은 그림자를 준비해 두는 법입니다. 세종이 남긴 위대한 유산만큼이나 그가 풀지 못하고 떠난 숙제 또한 거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많은 왕자들과 너무 복잡하게 얽힌 왕위 계승의 문제였습니다. 세종에게는 모두 1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적장자 계승의 원칙은 명확했지만 그 법도 안에서 억눌린 야망과 결핍을 품은 채 자란 왕자들의 가슴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아버지의 시대가 저물어 갈수록 그 빛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될지 그 시절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은 학문과 인품에서 아버지를 닮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자 시절부터 아버지의 정사를 도우며 조선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고 즉위한 뒤에도 병마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진상하는 어선을 들 힘조차 없어 수저를 놓는 날이 늘어났고 의원들이 침전 앞을 떠나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문종은 아버지 세종이 남긴 사업들을 이어받아 충실히 마무리하려 했지만 몸이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임종을 앞둔 문종의 얼굴에는 다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문종은 임종 직전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침전으로 불러들여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는 두 대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홍의는 아직 어리니 경들이 부디 잘 보필해 주시오. 그 말 한마디가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의 유언을 가슴에 품은 신하들과 그 유언을 권력의 장벽으로 읽은 야심가들 사이에서 조선의 시계는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왕의 마지막 당부가 얼마나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것인지 그 자리에서 손을 맞잡은 두 노신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종이 떠난 뒤 경복궁에는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선왕이 남긴 빈자리는 단순히 옥자 하나의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이끌 지혜와 경험의 공백이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선은 문종의 유언을 지키려 했지만 두 늙은 신하의 어깨에 얹힌 짐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어린 왕은 날마다 커졌지만 그 성장의 속도보다 조정 안팎의 긴장이 더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무게중심을 자신 쪽으로 당기려 했고 그 사이에서 어린 왕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조선의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서서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단종은 즉위 당시 불과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옥좌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쥔 것은 황보인과 김종서 등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유언을 방패 삼아 왕명을 대신해 조정을 이끌었고 어린 왕은 그들이 올리는 결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 외에 달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궁궐 안에는 아이왕을 향한 연민과 그 아이를 둘러싼 대신들을 향한 복잡한 시선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낮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공기 속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양대군의 눈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이유.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처음부터 왕위와는 먼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 엄연히 살아있는 조선에서 둘째 왕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평생 왕의 그늘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그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강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 중 가장 체구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문물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수양을 사랑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너무 뛰어난 아들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왕인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능력은 실로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그는 활을 쏘면 관역을 빗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말을 타면 어떤 험한 지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한문과 시문에도 능통하여 왕실 인물들 중 가장 많은 책을 읽었다는 평을 들었으며 스스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할 만큼 언어적 재능 또한 남달랐습니다. 무예를 연마할 때는 살벌한 집중력으로 훈련에 임했고 그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통이 큰 형제이자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언제나 차갑게 계산하는 또 다른 눈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귈 때도 결코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쓸모있는 사람인지, 누가 훗날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는지를 항상 냉정하게 가늠했습니다. 그런 수양대군의 가슴 깊은 곳에는 평생 그를 갉아먹던 한 가지 결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지 못하는 자의 굴레였습니다. 아무리 형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추어도 아무리 신하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도 조선의 법도 안에서 그는 영원히 왕의 동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위엄이 그의 야망을 가두었고 문종이 즉위한 뒤에는 형의 권위가 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좌 위에는 12살의 어린 조카가 앉아 있었고 그 어린 왕을 둘러싸고 신하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수양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진 것은 단종이 즉위한 직후부터였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등의 대신들은 왕명을 빌미로 조정의 모든 결정을 자신들의 손안에 넣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아무리 조정의 일에 의견을 제시해도 대신들은 왕족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을 내세워 그를 번번이 제쳐두었습니다. 수양은 밤마다 자신의 처소에서 차가운 벽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어린 조카인데 나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신하들이다. 선왕께서는 신하들에게 어린 왕을 보필하라 하셨지 신하들이 왕을 대신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조선 전체를 통틀어 과연 나 말고 누가 있는가. 그 물음이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행동에 앞서 먼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1452년 그는 자청하여 명나라의 사은사로 파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외교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한편 귀국 이후 자신의 존재감을 극적으로 높이려는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명나라 황제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고 오히려 황제의 신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수양대군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알아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은 이전과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국의 황제를 직접 만나고 그 신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돌아온 경험은 수양대군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조선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천명이다. 그 확신이 자리를 잡은 뒤부터 수양대군의 모든 행동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글을 읽을 때도, 하늘을 볼 때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목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할 설계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그려줄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 그는 음서 출신으로 변변한 관직 하나 갖지 못한 채 40대를 훌쩍 넘긴 무명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에서 마주쳤다면 그냥 스쳐 지나쳤을 평범한 외모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조선의 어떤 재상도 따라오기 어려운 날카로운 정치적 계산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인간적 통찰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정의 판세를 파악하고 있었고 황보인과 김종서의 권력 독점이 언젠가는 반드시 균열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그 균열을 현실로 만들어줄 힘과 배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양대군이라는 것을 한명회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한 것은 권람이었습니다. 권람은 수양에게 말했습니다. 대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세상을 바꿀 지략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머리뿐이고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말 한마디에 직접 한명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눈빛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나 아첨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자의 눈빛,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자의 시선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앞에 앉아 조정의 판세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어느 대신이 진짜 힘을 쥐고 있는지, 어느 무장이 자신의 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움직여야 최소한의 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막힘없이 풀어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자신이 가슴속으로만 그리던 그림이 현실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략과 무력, 북과 칼의 운명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 두 사람의 준비는 치밀하고도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조용히 불경을 공부하고 시를 짓는 왕자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소에는 밤마다 사람들이 들고 났습니다. 무예가 뛰어난 무장들이 하나둘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고 홍윤성, 양정, 유흥부 같은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자들이 수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궐 밖에서 칼이 갈리는 소리를 대신들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는 모여드는 사람들 각각의 성격과 능력을 파악하여 최적의 역할을 배분했습니다. 용맹하지만 성급한 자에게는 선봉의 역할을, 신중하고 입이 무거운 자에게는 연락의 역할을, 조정의 인맥이 있는 자에게는 정보 수집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수양대군의 처소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선은 수양대군이 불경을 읽고 시를 쓰며 조용히 지낸다는 보고를 받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심이야말로 한명회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적이 방심하는 시간이 가장 빠르게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의 또 다른 조력자는 그의 아내 윤씨, 훗날 정의왕후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수양대군에게 중앙귀족 사회의 인맥과 정무적 감각을 더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수양이 무장들을 모아 칼을 갈 때 정의왕후는 그 안에서 아내로서 그리고 때로는 냉철한 조언자로서 남편의 곁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계유정난이 단행되던 날 밤 정의왕후는 직접 수양대군의 갑옷을 입혀주며 그를 문 밖으로 내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 손길 하나에는 두려움과 결의와 기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야망을 실행에 옮기는 자의 뒤에는 언제나 그 야망을 함께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밤이 어떤 결말을 낳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수양대군 진영에도 균열의 위기가 한 차례 찾아왔습니다. 거사를 함께 모의하던 인물 중 일부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명회는 이 상황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수습했습니다. 그는 각 인물을 개별적으로 만나 회유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위협하며 진영을 다시 결속시켰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과정에서 한명회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 그것은 칼이나 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붓과 칼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이유를 수양대군은 이 위기를 통해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계유년 10월 10일의 밤. 한양의 하늘에는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달빛조차 제 빛을 내지 못하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처소에서는 한명회와 무장들이 마지막 작전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오직 두 갈래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밤을 그냥 지나치고 평생 왕의 그늘 아래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 스스로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인가? 수양대군은 말없이 갑옷을 걸쳤습니다. 정의왕후가 떨리는 손으로 갑옷의 끈을 여미어 주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모든 답이었습니다. 무장들은 칼을 차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한명회는 처소에 남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조선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 그는 단순한 재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종 시절 함길도 야인을 정벌하여 조선의 북방 영토를 확장한 전설적인 무장이자 문종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단종을 지키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던 거인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대호, 즉 큰 호랑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여진족의 땅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한양의 조정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그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이 70을 넘겼음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등 뒤에서 그를 험담하는 자들조차 그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양대군에게 김종서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자 가장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김종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짧은 편지 하나를 들고 어둠 속에서 김종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 노신하가 편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수양의 뒤에 있던 무장양정이 철퇴를 들어올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채로 쓰러졌고 집안에 있던 아들들이 뛰쳐나와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으나 수양대군의 군사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대호 김종서의 최후는 그가 평생 지켜온 조선 땅의 흙 위에서 어린 왕을 위해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지도 못한 채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서 피가 돌처럼 굳어가는 동안 수양대군의 군사들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지자 수양대군은 곧장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린 단종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김종서 등이 영모를 꾀하였기에 신이 이를 제거하였습니다. 전하, 신을 믿어주시옵소서. 12살의 어린 왕은 삼촌의 말을 믿어야 할지 두려움에 떨어야 할지 판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지 아니면 그 어린 눈이 그냥 굳어버렸는지 실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수양대군에게는 가장 필요한 허락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양대군의 명을 받은 군사들은 황보인, 조국관 등 대신들을 차례차례 처단해 나갔습니다. 한양의 여러 집에서 비명이 들렸고 그 비명들은 어두운 밤하늘로 쓰러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하나씩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궁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 이후 영의정 겸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동시에 겸임하는 전무후무한 권력 집중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왕을 제외한 모든 권력이 수양의 손안에 들어왔음을 의미했습니다. 한양의 신하들은 이제 어떤 눈치를 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침 조회에서 수양대군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허리를 굽히는 각도가 어린 왕을 향한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 바뀐 세상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수양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처소의 등불 아래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모를 진압했는가 아니면 내가 영모를 저질렀는가. 함께 칼을 들었던 자들은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빚진 사람들이었고 그 빚은 언젠가 반드시 대갚아야 하는 무게로 수양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수양대군은 누구보다 강했지만 권력을 손에 쥔 뒤에 그는 이미 혼자였습니다. 칼로 세운 왕좌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가 치러야 하는 가장 무거운 대가였습니다. 계유정난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도록 한양의 분위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평소보다 일찍 가판을 접었고 골목의 아이들도 밖에서 노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권력이 바뀌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몸으로 먼저 느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양대군에 대한 충성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황보인과 김종서를 섬기던 신하들이 오늘은 수양대군 앞에 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인간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를 그 며칠간의 한양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모습을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사실상 모든 권력을 손에 넣은 수양대군이었지만
그에게 남은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그 자체였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정통성은 부족했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명령이 왕명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왕위가 필요했습니다. 한 명에는 수양에게 말했습니다. 대군, 지금의 상태는 완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완성은 옥좌에 앉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어린 단종에게 양위를 요청합니다. 요청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은 사실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권력이 수양의 손안에 있는 상황에서 15살의 단종이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옥세를 내주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 순간 경복궁의 뜰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고 전합니다. 왕의 옥세가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조선의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세조로 즉위한 수양대군은 즉위 첫날부터 강렬한 왕권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왕이 직접 모든 결정을 내리는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신하들이 합의로 나라를 이끄는 구조를 해체하고 왕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구조로 조선을 재편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유정난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조선의 통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수양대군의 오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이 되어 수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어린 조카를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은 그것 자체로 세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일각에서는 여전히 단종을 향한 충심을 숨기고 있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분간 어린 조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양심의 마지막 경계선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었는지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유예의 시간이 끝났을 때 역사는 가장 비극적인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뒤 조정은 겉으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공신들에게 농공행상이 이루어졌고 한 명에는 일약 조선 최고의 실력자 중 한 명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의 표면 아래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여전히 흘렀습니다. 세조를 따른 공신들은 저마다 자신의 공로에 합당한 보상을 원했고 그 욕망들이 때로는 서로 충돌하며 조정을 흔들었습니다. 세조는 이들 각각의 욕망을 조율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세상을 바꾸었지만 그 바뀐 세상을 유지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세조는 왕좌에 앉은 첫날부터 깨달았습니다.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공신들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칼로 세운 왕자는 칼을 쥔 자들의 충성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공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도 그 보상이 자신의 권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경계를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조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군주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따뜻함과 냉정함, 관대함과 엄격함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의 본질이었고 세조라는 왕의 특기였습니다. 세조의 통치 방식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직접 군사훈련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왕이 된 뒤에도 그는 직접 말을 타고 사냥을 다녔고 무장들과 함께 활을 쏘고 격구를 즐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무인들과 직접 어울림으로써 그들의 충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잡은 그에게 군사력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무예가 뛰어난 장수를 발굴하면 즉석에서 크게 포상했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뛰어난 무장들이 세조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칼로 세운 왕조는 칼로 지켜야 했습니다. 세조 즉위 이후에도 단종을 향한 충심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의 중심에 성산문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그는 세종 시절 집현전 학사로 훈민정음 창제에 깊이 관여했던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는 직접 중국 의문학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왕래하며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글씨와 학문은 당대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평을 들었고 세조 또한 그를 깊이 신뢰하여 중용했습니다. 세조는 성산문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필요했고 그가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의 가슴 속에는 세조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문종의 유언, 그리고 어린 단종을 향한 변치 않는 의리였습니다. 성산문은 세조의 조정에서 높은 관직을 받으며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매일 밤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정한 왕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왕위를 빼앗은 자의 조정에서 녹을 먹고 있는 것인가? 조정의 자리에 앉아 세조를 향해 절을 올릴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섬겨야 할 왕인가? 그 내면의 싸움이 마침내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진 것은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직후였습니다. 성산문은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과 함께 비밀리에 단종 보기를 모의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후세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6충신들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를 기회로 삼아 검을 찬 채 입장이 허락되는 벼룬검의 자리를 이용해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이 벼룬검을 맡고 있었기에 이 계획은 충분한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신은 충신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연회 당일 세조는 갑자기 벼룬검의 검을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계획은 그 자리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사육신은 그날 밤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의에 참여했던 김질이 세조에게 모든 것을 밀고 했습니다. 성산문 등이 체포되었고 세조 앞에서 혹독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성산문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네가 과인을 섬겼으면서 어찌 이런 역모를 꾸밀 수 있었느냐? 그 물음에 성산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은 상황의 신하이옵니다. 전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상황의 자리를 되찾아 드리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 대답 하나가 세조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한 세조는 직접 불달군 인두로 성산문을 고문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국문장을 가득 채웠지만 성산문은 단 한 명의 이름도 추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문 중에도 이름을 대라는 세조의 명령에 오히려 눈을 들어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프다고 고함치는 것은 사람의 정이오나 없는 이름을 만들어 댈 수는 없사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세조도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문하는 자와 고문당하는 자 사이에서 누가 더 강한 사람인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부서져도 뜻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산문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육신은 결국 모두 능지처사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멸족되었고 그 이름은 역적의 명부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상한 방식으로 진실을 기억했습니다. 관리들이 공식 기록에서 그 이름들을 지웠지만 민심은 그 이름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었습니다. 노량진의 언덕에 묻힌 그들의 무덤 앞에 밤마다 이름 모를 제물이 올려졌다고 전해집니다. 꽃 한 송이, 술 한 잔, 이름 없는 기도. 그것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육신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마음속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준 가장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사육신과 함께 이 시기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육신으로 불리는 이들입니다. 생육신은 세조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고 벼슬을 버린 채 산속으로 들어가 평생 단종을 그리워하며 산 6명의 선비들입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는 김시습입니다. 그는 세조가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태우고 승복을 입고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그는 평생 떠돌며 글을 썼고 그 글들 속에는 세상에 대한 울분과 어린 왕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택한 사육신과 살아서 저항을 택한 생육신.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조선의 역사에 남았습니다. 사육신의 처형 이후 단종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세조는 이미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하여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 보낸 상태였습니다. 청령포는 3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절벽으로 막힌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깊은 강물 소리만이 그 고요한 공간을 채웠고 한양의 소식은 좀처럼 그곳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은 그 차갑고 고요한 곳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봄에는 강물이 불어났고 여름에는 풀이 무성해졌으며 가을에는 산이 물들었고 겨울에는 강물이 얼었습니다. 그 모든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단종은 혼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청령포에서 밤마다 한양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15살의 어린 왕은 홀로 그 강변에서 울었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그 울음을 들었고 하늘만이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청령포에는 지금도 단종이 직접 심었다는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소나무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영월의 강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말합니다. 어린 왕의 외로움이 저 나무에 새겨져 있다고. 그 말이 전설이든 사실이든 청령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소나무 앞에서 오래 발길을 멈춥니다. 1457년 가을 세조는 마침내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영모의 연루라는 명분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전왕의 존재가 세조의 정통성에 언제까지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더 컸습니다. 17살의 단종은 그렇게 강원도 영월의 차가운 강물 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사약을 가져온 금부도사는 참화명을 집행하지 못하고 주저했다고 전합니다. 그 망설임 속에서도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의 마지막 숨소리가 영월의 밤하늘로 사라지던 그 순간 조선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소리 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 그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왕의 시신에 손을 댔다가는 자신도 역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월의 호장 어뭉도만이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동을지산 기슭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 무덤은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훗날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발굴되고 단종의 능인 장릉으로 조성됩니다. 죽은 지 200년이 넘어서야 왕의 예로 모셔진 것입니다.
역사는 더디게 움직이지만 결국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단종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종의 죽음은 세조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조는 이후 자신을 괴롭히는 피부병과 눈병을 단종의 저주로 여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문수보살이 나타나 등을 밀어주었다는 전설, 월정사 계곡의 물에 몸을 씻으며 죄를 씻으려 했다는 이야기. 이 모든 전설들은 세조라는 인간이 끝내 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좌를 얻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얻지 못한 사람.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순이 가장 적나라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세조의 치세 동안 오랫동안 금기였습니다. 단종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고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기가 오히려 단종에 대한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지된 것은 언제나 더 강렬하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영월 지역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단종에 대한 이야기가 비밀처럼 전해졌습니다. 강물이 울었다, 산이 울었다, 새들이 슬피 울었다. 이런 전설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단종은 점차 역적이 아닌 비극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스러운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역사가 단종을 지우려 할수록 민심은 그를 더 깊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조는 칼로 권력을 잡은 왕이 을에 그러하듯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업적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조는 놀라운 통치 능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한 뒤 경국대전 편찬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모든 법령을 하나의 체계로 집대성한 최초의 종합법전으로 이후 조선 500년의 법치 기반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 시절 스스로 번역했던 불교 경전들은 강경도감 설치로 이어졌고 수많은 불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백성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세조의 치세의 문화와 제도가 눈에 띄게 정비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조는 또한 북방 여진족을 제압하고 국경 방어를 강화하여 세종 이후 흐트러진 변방을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직전법을 통해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국가 재정의 근간을 정비했고 호패법 강화를 통해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는 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군역 제도를 정비한 보법을 시행하여 군사력의 실질적 강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세조는 직접 군사훈련을 지휘하고 전략을 짜는 것을 즐겼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문약에 빠진 조정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관리들에게 무예를 장려했습니다. 이처럼 세조의 손이 닿은 곳마다 제도는 정비되고 국가의 틀이 단단해졌습니다. 세조의 불교에 대한 깊은 귀에는 그의 치세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강경도감을 통해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전국의 사찰을 지원하며 불교 문화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세조에게 불교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정신적 위안이기도 했고 동시에 유교 일변도의 조선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또 다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유교 신하들이 불교를 비판할 때마다 세조는 왕의 권위로 이를 누르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조는 신하들이 왕의 뜻을 쉽게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빛나는 업적들 뒤에는 언제나 짙은 그늘이 따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의 죽음 이후 세조는 깊은 자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죽은 단종과 문종을 보았다고 신하들에게 털어놓았고 피부병과 각종 질환에 시달리며 불교에 더욱 깊이 귀의했습니다. 월정사, 상원사 등을 친히 방문하고 불법을 구하며 업장을 씻으려 했지만 그 밤의 기억은 그의 꿈에서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고통을 알면서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무겁게 궁궐을 채웠습니다. 세조는 제위 14년 14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치세는 조선의 법과 제도를 정비한 강력한 군주의 시대로 기록됩니다. 동시에 어린 조카의 옥좌를 빼앗고 그 목숨까지 거둔 찬탈자의 역사로도 기록됩니다. 두 가지 기록이 하나의 이름 아래 공존합니다. 그의 무덤 광릉은 경기도 남양주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왕릉 주변의 울창한 숲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빽빽하게 자라 있습니다. 칼로 왕관을 얻은 남자의 마지막 자리는 그렇게 깊은 숲속의 고요함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가 끝내 지우지 못했던 것들을 그 숲이 조용히 품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년은 병고와 자책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침침해지고 피부가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도 정사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쉬시기를 권할 때마다 세조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라를 비운 채 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안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쉬면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 생각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는 것. 실록에는 세조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왕 옆에서 신하들은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고요한 밤들이 세조의 치세 마지막을 물들였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난 뒤 왕위를 이은 예종은 즉위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왕실에는 또다시 어린 왕의 등극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위기의 자리에서 가장 냉철하고 가장 단호하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조의 아내 정의왕후 윤씨였습니다. 계유정난의 밤에 남편의 갑옷을 입혀주던 그 여인은 세조가 떠난 뒤에도 조선 왕조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혼자서 버텨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종이 갑자기 죽자 의경세자의 아들 자상군을 다음 왕으로 지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어린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정의왕후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수렴청정을 시행한 왕비로 기록됩니다. 어린 성종이 즉위한 뒤 7년간 그녀는 발 뒤에 앉아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며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시절, 그녀는 선례도 없이 오직 판단력과 의지만으로 왕조의 기틀을 붙잡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신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계유정난의 밤에 남편 곁에 있던 여인이 이제는 나라 전체의 버팀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역사가 여인에게 요구한 가장 무거운 과제였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뒤에도 왕실 안에는 또 다른 강인한 여인이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수대비 한씨였습니다. 의경세자의 왕비로 일찍 과부가 된 그녀는 아들 성종이 왕위에 오른 뒤 조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인수대비는 단순히 어머니로서 아들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도덕과 법도를 직접 글로 정리하여 내훈을 저술했습니다. 내훈은 여성 교육서이자 왕실 도덕서로 조선의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 하나에서 그녀의 학식과 의지가 얼마나 깊고 강한 것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패비 윤씨 사건에서 그 냉철함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성종의 왕비였던 윤씨가 투기를 이유로 폐위되는 과정에서 인수대비는 아들보다도 더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녀에게 왕실의 법도는 개인의 정보다 우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훗날 연산군이라는 비극을 낳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그 시절의 인수대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당대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유정난 이후 흔들린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데 두 여인의 힘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칼을 든 남자들이 왕조를 세웠다면 붓을 든 여인들이 그 왕조를 지켰습니다. 정의왕후와 인수대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여성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냉철하게 판단하고 가장 단호하게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이었습니다. 남편이 칼을 들고 밤으로 나갔을 때 두려움을 삼키고 갑옷을 입혀줄 수 있었던 것, 왕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울음보다 먼저 후계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그 선택들 하나하나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칼을 든 자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칼을 든 자들을 지탱한 여인들의 이름도 결국에는 역사 속에 남습니다. 그것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성종이 친정을 시작했을 때 신하들은 이 젊은 왕이 어떤 군주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조의 강압적 왕권에 익숙해진 훈구 대신들은 젊은 왕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그들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는 책을 좋아하고 학자들과 토론을 즐기는 왕이었지만 결코 만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원칙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세조의 강함을 이어받으면서도 세조의 폭력성은 버린 왕. 그것이 성종이 황금기의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성종은 나이가 들면서 계유정난의 후예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세조가 억누르고 배제했던 사림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습니다. 사림은 지방에서 학문을 닦으며 성리학적 도덕 정치를 꿈꾸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에 비판적이었고 왕도 정치의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성종은 이들에게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의 언론기관을 맡기며 조정의 견제와 균형을 되살렸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직언으로 비판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만든 것입니다. 세조가 칼로 다진 땅 위에 성종은 붓으로 새로운 질서를 그려나갔습니다. 강압과 설득, 피와 학문 두 세대가 이루어낸 대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성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세조 때 시작된 경국대전을 마침내 완성하고 반포한 일입니다. 1485년 성종 16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은 이후 조선 500년의 근간이 되는 법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왕의 권한과 신하의 의무, 형법과 민법, 제례와 의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 안에 담겼습니다. 이 법전 하나로 인해 조선은 왕이 바뀌어도 신하가 바뀌어도 나라의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의 혼란 속에서 시작된 조선의 두 번째 장이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자리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법전의 한 줄 한 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녹아 있었습니다. 성종은 또한 학문을 크게 진흥시켰습니다. 그는 많은 서적을 편찬하고 활자를 정비하고 지방의 향교를 강화하여 교육이 중앙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인재를 가리지 않고 고르게 등용하는 정책을 폈으며 신하들의 직언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성종대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남은 조선 전국의 지리와 역사를 집대성한 책으로 이후 조선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조가 강인한 의지로 뼈대를 세웠다면 성종은 섬세한 학문과 균형의 감각으로 그 뼈대 위에 살을 입혔습니다. 두 왕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 결과는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황금기 아래에는 계유정난의 어둠이, 사육신의 피가, 어린 단종의 눈물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성종이 경국대전을 반포할 때 조선의 하늘 어딘가에서 사육신의 이름들이 조용히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월의 강변에서 혼자 울던 어린 왕의 목소리도 함께였을 것입니다. 법전의 활자 위에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완성된 나라란 항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는 나라만이 그 완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종의 조선이 후세의 황금기로 기억되는 이유도 그것을 잊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종이 이룬 안정은 단순히 한 왕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양대군이 칼을 들었던 그 밤부터 성산문이 인두를 맞으며 입을 다물었던 그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희생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승자가 세운 제도와 패자가 남긴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 조선이라는 나라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량진의 사육신 묘에는 오늘도 꽃이 놓입니다. 영월의 장릉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광릉의 숲속에는 오늘도 500년 된 나무들이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 세 곳이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역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 자들이 살아서 권력을 쥔 자들보다 더 오래 하늘 아래 살아남습니다. 이긴 자도, 진 자도, 지킨 자도 결국 같은 땅 위에 잠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 세조와 사육신과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결국 이긴다는 씁쓸한 현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노량진의 무덤과 영월의 강물이 지금도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종의 치세가 조선의 황금기로 기억되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종 스스로가 학문을 깊이 사랑한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경연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고 신하들의 직언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세조가 신하들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는 방식으로 왕권을 행사했다면 성종은 신하들과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방식 모두 강점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세조의 방식은 강력하지만 반발을 낳았고 성종의 방식은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신하들에게 끌려다니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조차도 성종의 치세에서는 오히려 미덕으로 작용했습니다. 성종의 치세는 조선이 외형적으로도 크게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인구가 늘었고 농업 생산이 증가했으며 한양의 거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선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을 통해 지방의 학문이 중앙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성종은 이 흐름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훈구와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이 균형 잡기가 성종대에는 성공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성종이 떠난 뒤 다음 왕 연산군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왕의 지혜밖에 없었고 그 지혜는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정치 문화 자체를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난 이후 세조를 도운 공신들은 정난공신이라는 이름 아래 조선 최고의 특권 계층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넓은 토지와 많은 노비를 하사받았고 그 자손들은 세습적인 혜택을 누렸습니다. 조선 초기 태조와 태종이 애써 억제하려 했던 공신 세력의 비대화가 계유정난을 계기로 다시 한번 거대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이들 공신 세력은 훗날 훈구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며 살림과의 대립 속에서 조선 정치를 수십 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계유정난 하룻밤이었습니다. 훈구파의 핵심에는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의 설계자로서 세조의 최측근이 된 그는 이후 조선 정치의 숨은 실력자로 수십 년간 군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예종의 왕비로 들여보냈고 또 다른 딸은 성종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딸 2명이 연이어 왕비가 된 것은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렇게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별장 압구정은 한강변에 세워진 조선 최고의 정원으로 당대문인들이 앞다투어 시를 남겼습니다. 계유정난의 어두운 밤에서 출발한 한 사내의 인생이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 중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훈구 세력의 비대화는 필연적으로 반작용을 낳았습니다. 지방의 살림 세력은 훈구파의 부패와 권력 독점을 비판하며 성리학적 도덕 정치의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성종이 살림을 적극 등용한 것은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구와 살림의 대립은 성종대에 잠시 봉합되었을 뿐 그 이후 연산군, 중종대에 이르러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라는 피해 역사로 폭발하게 됩니다. 계유정난의 밤이 뿌린 씨앗이 수십 년에 걸쳐 조선 정치판을 휩쓸어 갔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긴 시간 동안 파문을 만들어내는지를 조선의 이 시기를 통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계유정난이 조선의 정치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은 왕권과 신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세조는 신하들이 왕권을 제약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고 그 과정에서 왕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조가 강화한 왕권이 이후 왕들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연산군은 강력한 왕권을 폭정의 도구로 썼고 그것이 중종반정이라는 또 다른 쿠데타를 불렀습니다. 왕권이 강하면 폭군을 낳고 신권이 강하면 신하들이 왕을 압도하는 문제. 조선은 이 딜레마를 계유정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는 말년에 이르러서도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종 후반 그의 영향력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살림 세력이 커지면서 그가 대표하는 훈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명회는 노년에 자신이 젊은 시절 설계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긴 침묵에 빠지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부와 권세는 자손들에게 이어졌지만 그 자신이 원했던 방식의 영광은 그의 손에서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계유정난의 밤에 수양대군과 함께 꿈을 꾸었던 사내는 그 꿈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마지막에야 온전히 알았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편에서는 문종의 유언을 저버리고 어린 왕을 몰아낸 찬탈 행위로 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하들이 왕권을 농단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조선의 법과 제도를 정비한 개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평가 모두 완전한 진실이기도 하고 동시에 완전한 진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건들이 언제나 그렇듯 계유정난은 하나의 단순한 판단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잡하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5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30년이 지난 숙종 24년 1698년의 일입니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오랫동안 금기였던 한 가지 문제가 마침내 공식적인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의 복위, 즉 그를 왕으로 공식 복권하는 문제였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노상군 이홍희를 단종으로 복위시키고 묘호를 단종이라 정했습니다.
동시에 강원도 영월에 방치되어 있던 그의 무덤을 왕릉으로 조성하여 장릉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죽은 지 230년 만에 어린 왕은 비로소 왕의 이름과 왕의 무덤을 얻었습니다. 역사가 진실을 되찾는 방식은 언제나 더디고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단종의 복권과 함께 사육신의 명예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명부에 올려진 그들의 이름이 충신의 이름으로 다시 불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종대에 이미 남유온이 육신전을 저술하여 사육신의 충절을 기록하려 했으나 이 책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종대 이후 사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가 조금씩 이루어졌고 숙종대에 이르러 마침내 그 이름들이 공식적으로 충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노량진의 그 언덕에 세워진 사육신 공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단종이 복권된 이후 영월은 조선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땅이 되었습니다. 장릉 주변에는 단종을 기리는 사당과 비석이 세워졌고 해마다 단종을 추모하는 제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영월 지역 백성들은 대대로 이 제사를 지켜왔습니다. 단종제는 오늘날에도 강원도 영월에서 해마다 열리는 중요한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어린 왕의 죽음이 수백 년 후까지 이어지는 추모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남긴 이야기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를 지우려 한 세력이 강할수록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단종의 복권 소식이 알려졌을 때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한 사료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소식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230년 전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선언이었고 역사는 결국 진실의 편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숙종이 단종을 복권하면서 내린 교서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을 위로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왕의 도리이다. 그 한 문장이 230년의 침묵을 끝냈습니다. 역사가 스스로를 바로잡는 방식은 언제나 더디지만 그 더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단종의 복권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던 영월 호장 어뭉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역적의 시신을 거두어 묻었던 그의 행동은 당대에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대에 단종이 복권되면서 어뭉도의 행동은 진정한 의로움의 상징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영월 지역에서 단종의 제사를 받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는 언제나 당대에 주목받지 못한 작은 영웅들을 뒤늦게 발굴하고 기억합니다. 어뭉도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단종의 복권 이후 조선 사회에서는 계유정난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세조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행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하나의 사건을 복잡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적 성숙에 도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계유정난은 정당한 혁명이었는가 아니면 불의한 찬탈이었는가? 이 물음은 조선시대 내내 사대부들의 논쟁 주제였고 지금도 한국 역사학계의 중요한 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600년 가까이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된다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이 얼마나 깊은 질문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영월 장릉을 찾는 사람들은 그 조용한 무덤 앞에서 오래 서 있습니다. 17의 세상을 떠난 어린 왕의 이야기가 담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와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권력의 무상함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충절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또 누군가는 어린 나이에 세상의 무게를 홀로 져야 했던 한 인간의 외로움을 생각합니다.
장릉 앞을 흐르는 서강의 물소리는 오늘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 물은 단종이 청령포에서 바라보던 강물과 같은 강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570년이 지나도 강물은 흐릅니다.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한 이 이야기도 흐를 것입니다. 세조와 계유정난의 이야기는 단순히 570년 전의 사건으로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통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이며 의로움이란 어디서 오는가? 수양대군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명에는 지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지략이 사용된 방식이 윤리적으로 정당했는가의 문제는 능력과 지략의 탁월함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그 두 가지가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유정난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산문과 사육신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들의 선택은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집안은 멸족되었으며 이름은 역적부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승리로 뒤집혔습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쓰이지만 결국에는 진실의 편에서 기억됩니다. 성산문이 인두를 맞으면서도 입을 다문 그 순간은 단순한 충절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조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합니다. 그는 분명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의 기초를 닦았고 북방을 안정시켰으며 조선의 행정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그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의 이름 아래 영원히 공존합니다. 우리는 세조를 단순히 영웅으로 칭송할 수도 없고 단순히 악인으로 단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이 세조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는 이유입니다. 계유정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어쩌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야망을 숨기고 밤을 준비한 수양대군. 무명에서 출발하여 조선 최고의 실력자가 된 한명회. 죽음 앞에서도 이름을 팔지 않은 성산문.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둔 어문도. 어둠 속에서 남편의 갑옷을 입혀준 정의왕후.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이룹니다. 그 서사 안에는 인간의 가장 밝은 면과 가장 어두운 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인간들을 들여다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느 편에 섰겠는가? 수양대군의 칼을 들었겠는가? 아니면 성산문이 붓을 들었겠는가? 어문도처럼 목숨을 걸었겠는가? 아니면 김질처럼 밀고를 선택했겠는가? 그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임을 보여줍니다. 계유정난의 밤은 570년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던진 질문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계유정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위기가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누구나 충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숨이 걸린 순간이 오면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성산문은 목숨보다 의리를 선택했고 김질은 의리보다 목숨을 선택했습니다.
어몽도는 안전보다 도리를 선택했고 수양대군 주변의 많은 신하들은 도리보다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선택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어떤 선택을 더 오래 기억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극한의 순간에 자신의 가장 깊은 가치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밤 잠드는 책 산책과 함께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잠들기 전에 듣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완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갈등이 결말을 맞았고 모든 인물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 잠들었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위에 서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조가 닦은 길 위에서, 사육신이 지킨 정신 위에서, 단종이 흘린 눈물 위에서 그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 오늘 우리는 수양대군이라는 한 인간의 뜨거운 야망이 어떻게 계유정난이라는 하룻밤을 만들었고 그 하룻밤이 어떻게 세조의 치세와 사육신의 죽음과 단종의 눈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정의왕후와 인수대비의 헌신을 거쳐 성종의 경국대전이라는 완성으로 수렴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칼로 세상을 바꾼 자가 있었고 붓으로 그 세상을 기록한 자가 있었으며 죽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자들이 있었고 침묵으로 나라를 지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칼로 빼앗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끝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죽어서도 이름이 기억되는 자가 살아서 왕자를 차지한 자보다 더 오래 역사 속에 남는다는 것을요. 계유정난과 세조의 시대 이후에도 조선에는 더욱 치열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종의 황금기 뒤에 찾아온 연산군의 광기, 중종 반정, 피로 얼룩진 사화의 계절이 다음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권력과 인간, 충성과 배신, 야망과 희생이 끝없이 엇갈리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세조가 닦은 길 위에, 성산문이 지킨 정신 위에, 단종이 흘린 눈물 위에 서서 조선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드는 책 산책과 함께하는 이 조선의 기나긴 여정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잔잔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듣는 역사 한 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